지금 미국 외교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으름장을 놓던 관세협상 대표의 딸이 갑작스럽게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하버드도 존스 홉킨스도 메이오도 우린 모르겠다며 손을 놓은 상황. 그런데 단 한 사람, 워싱턴 한복판의 무명의 한국인 한 의사가 맥을 짚더니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세요. 그 말 한 줄이 미국 고위층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그녀 앞에 한국 의료진이 날린 한마디. 이 상태로 미국에 있었으면 이미 죽었을 겁니다. 전 세계가 숨을 멈춘 이 사건. 과연 한국은 무엇을 알아낸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의료의 위대함이 전 세계로 더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리빙스턴, 55살입니다. 미국 재무부 국제경제 담당 차관으로 일하고 있죠. 지난 25년간 국제무대에서 협상 테이블을 수없이 오갔고 어떤 압박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무릎이 꺾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워싱턴 DC의 봄날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 조명이 뜨겁게 내리쬐었고 저는 한국 정부의 통화 정책을 비판하는 발표를 막 끝낸 참이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던 순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딸 헤일리의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 씨, 헤일리가 쓰러졌어요. 지금 복통을 호소하고 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고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학교로 가라고, 최대한 빨리 가라고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리의 풍경은 흐릿했습니다. 제 시야엔 오직 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학교 보건실에 도착했을 때 헤일리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16살 소녀의 이마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제가 손을 잡자 헤일리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헤일리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찢었지만 저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온도가 공포를 더했죠. 워싱턴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헤일리를 진찰했고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제 심장박동과 겹쳐졌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아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일 겁니다. 하지만 헤일리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저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과 연계된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상입니다. 다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헤일리는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통증에 신음했고 밤엔 호흡곤란으로 잠들지 못했죠. 저는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모인 곳이라고 들었으니까요. 그곳에서도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CT, MRI, 혈액 정밀 검사까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결과는 또 정상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씨, 따님의 검사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심리적 요인이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고통은 진짜였습니다. 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 두려움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시 2주일이 흘렀습니다. 헤일리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딸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통증은 복부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머리로 퍼져나갔죠.
저는 메이오 클리닉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빙스턴 씨, 저희가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밤 딸의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수억 달러짜리 협상을 성사시킨 제가 제 딸 하나 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때 제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차관님, 워싱턴 DC에 한의원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의원이라니. 저는 처음엔 그 제안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매 순간이 고문과도 같았고, 저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의원은 워싱턴 DC의 한인타운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고, 입구엔 약초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한의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따님의 손목을 보여주세요. 한의사는 헤일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맥을 짚기 시작했죠.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한의사의 얼굴에 점점 근심이 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한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맥은 정상이 아닙니다. 뇌혈관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장기 계통에 심각한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다 돌았습니다. 모든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했어요. 한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검사들로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맥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세요. 늦기 전에요. 한국이라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비판했던 바로 그 나라로 가라고요? 하지만 한의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어떤 확신이 있었고, 저는 그 확신에 이끌렸습니다. 왜 한국이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다릅니다. 특히 뇌혈관이나 신경계통 진단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사들은 맥을 읽습니다. 데이터만 보지 않아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침대 옆에 앉아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건 제 자존심을 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나라에 손을 벌린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존심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무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행 응급 여권을 발급해 주세요. 제 딸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담당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관님, 한국으로요? 지금? 네. 지금 당장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을 데리고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수화물을 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헤일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린 살 방법을 찾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좌석에 기대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디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기를. 14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착륙하는 순간 딸이 다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호흡이 가빠졌죠. 저는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곧바로 공항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헤일리를 휠체어에 태웠고
저를 응급 출구로 안내했습니다. 공항 내 의료센터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한 간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한국말로 무언가를 말했죠. 2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거리를 가르며 울렸고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그저 절망적인 도박일 뿐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걸었고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헤일리를 들것으로 옮겼고 저는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긴장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죠.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헤일리의 활력 징후를 체크했고 의사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신경외과 김정훈 교수입니다. 따님의 상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지난 한 달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복통, 호흡곤란, 미국 병원들의 진단, 그리고 한의사의 말까지. 김정훈 교수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뇌 MRI와 혈관 조영술을 진행할 겁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리빙스턴 씨, 각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각오라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헤일리가 검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죠. 3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기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박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겠죠.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훈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리빙스턴 씨, 앉으세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고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엔 MRI 필름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님은 2개의 동정맥 기형을 앓고 있습니다. 동정맥 기형이요? 네. 뇌 안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모세혈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언제든 파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파열되면 어떻게 되나요?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망 확률이 90%입니다. 90%.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따님의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혈관벽이 얇아져 있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48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왜 미국 병원들은 이걸 발견하지 못했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CT나 MRI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선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3차원 혈관 조영술과 AI 기반 혈류 분석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밀리미터 단위의 혈관 이상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교수는 MRI 필름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동정맥 기형입니다. 크기는 약 2.5cm 정도고 위치는 좌측 두정엽입니다. 매우 위험한 위치입니다. 저는 필름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릿한 회색빛 이미지만 보였을 뿐이죠. 수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중요한 신경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 안에 파열될 겁니다. 그리고 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제발요. 김정훈 교수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위험 환자 특별 프로토콜을 발동하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중증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 의료 시스템입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고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집니다. 저희 병원의 모든 역량을 따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숨이 터져 나왔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훈 교수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님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그날 오후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들이 헤일리를 수술실로 옮겼고 저는 수술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수술은 최소 10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긴 기다림을 각오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오가며 걸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끝까지 걸었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신발 밑창이 차가운 바닥과 마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타워를 보며 소원을 빌었을까요? 저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딸이 살아나기를, 건강하게 눈을 뜨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간호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힘내세요. 저는 차를 받았습니다.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으로 퍼졌습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훈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교수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14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정맥 기형을 완전히 제거했고 주변 혈관도 모두 재건했습니다. 출혈은 1mm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이 병은 진단조차 못 받습니다. 설령 진단받는다 해도 이렇게 정밀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mm의 출혈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시간 동안 손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필연이었습니다.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따님을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헤일리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24시간 후에 면회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좀 쉬세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딸 곁에 있고 싶어요.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셔도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딸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를 비췄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헤일리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비서실장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관님, 워싱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의회 보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요. 저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청문회요. 지금? 네.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관님이 미국 의료 시스템을 불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 의료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안보 위협이라니. 제 딸의 생명을 구한 게 안보 위협이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차관님의 즉각 귀국입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사과는 안 합니다. 차관님, 제임스, 제 딸은 여기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죽을 뻔했어요. 그게 사실인데 왜 사과를 해야 하나요?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합니다. 언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헤일리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다음 날 서울대병원 앞에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사들이었습니다. 병원 입구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 홍보팀 직원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리빙스턴 씨, 기자회견을 여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너무 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날 오후 저는 병원 로비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차관님,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까? 한국 정부와 어떤 거래가 있었습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헤일리는 한 달 넘게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정상이라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한 한의사의 조언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딸의 병을 발견했습니다. 2개 동정맥 기형이었습니다. 48시간 안에 파열될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었죠. 기자들이 숨죽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은 14시간 동안 수술했습니다. 1mm의 출혈도 허용하지 않으면서요. 그들은 제 딸을 살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제 딸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쯤 장례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미국 의회는 한국 의료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안보 위협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딸의 생명을 구한 게 안보 위협입니까? 미국이 진단하지 못한 병을 찾아낸 게 위협입니까? 저는 기자회견장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미국 재무부 차관입니다. 25년간 미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국은 제 딸을 살렸습니다. 미국보다 더 나은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진실이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헤일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워싱턴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 의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보건위원회 위원장 톰 해리슨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리빙스턴 차관의 행동은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녀는 공직자로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들이 외국 병원에 의존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건 의료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의료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심지어 국무부 일부 강경파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 지시했습니다. 제게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라고요. 이틀 후 주한 미국 대사 로버트 스미스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병실이 아닌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카페테리아에 내려갔습니다. 대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관님, 워싱턴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을요? 차관님의 발언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에 대한 과도한 찬양은 과도한 찬양이요? 저는 대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대사님, 제 딸은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게 과도한 찬양인가요? 대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는 겁니다. 의회는 차관님의 즉각 귀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딸의 치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사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어머니예요. 제 딸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 위로 다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워싱턴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저를 비난했고 의회는 청문회를 계속 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수 언론은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엔 살아 숨쉬는 딸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CNN에서 특집 보도가 나갔습니다. 기자는 서울대병원을 직접 취재했고 김정훈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리빙스턴 차관의 딸은 정말 위험한 상태였습니까? 김정훈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48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국 병원들이 놓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시스템으로는 이 병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AI 기반 혈류 분석 시스템과 3차원 혈관 조형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봅니다. 데이터만 보지 않습니다. 그 보도가 나간 후 미국 내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 미국은 너무 자만했다. 심지어 주한 미군 병력 중 일부가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의회 보건위원회에 클레어 리빙스턴 화상 출석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병원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속 의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톰 해리슨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딸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차관님의 행동은 미국 의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딸을 죽일 뻔한 건 미국의 오만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우리를 눈멀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의료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 딸이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동맹이 아닙니다. 화면 속 의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껐습니다. 수술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헤일리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재활치료를 받았고 오후엔 병실에서 쉬었죠. 저는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정훈 교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리빙스턴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정밀검사에서 2차 미세출혈이 발견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혈이요? 아주 작습니다. 0.2mm 정도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또 수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정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AI 기반 혈류 분석 시스템으로 24시간 추적할 겁니다. 김정훈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혈류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합니다. 출혈이 커지기 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들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48시간 동안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그날부터 간호사 한 명이 헤일리 곁에 상주했습니다. 헤일리의 모든 변화를 체크했고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출혈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번엔 막을 수 있을까?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박미선 간호사가 조용히 일어나 헤일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맥박을 재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모든 동작이 부드러웠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미선 간호사는 헤일리를 마치 자기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단순히 환자로 보지 않았죠. 한 사람으로, 소중한 생명으로 대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김정훈 교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출혈이 안정됐습니다.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네. AI 시스템이 혈류를 조절하는 약물 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덕분에 출혈이 멈췄습니다.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님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 했습니다.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명의 의사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 차관 딸 케이스 봤어? 응, 정말 대단한 케이스야. 미국에서 못 찾은 걸 우리가 찾았잖아. 김정훈 교수님 진짜 대단하더라. 14시간 동안 손 한 번 안 떨고. 그게 우리 의료의 힘이지.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으니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료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수술 후 3주째가 되던 날, 헤일리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고 정원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꽃이 정말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제임스였습니다. 차관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폭스뉴스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식 의료 시스템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보수 언론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들은 한국 의료가 검증되지 않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관님을 직접 겨냥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미국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관님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네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차관님의 한국 체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상원 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차관님께서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헤일리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국 보수 언론의 공세가 본격화됐습니다. 폭스뉴스는 의료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FDA의 승인도 받지 않은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리빙스턴 차관은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패널이 거들었습니다. 이건 의료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외국 의료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그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 게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미국을 배신했다. 한국 의료를 믿는 건 위험하다.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미국 공직자의 의존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화면 속엔 30여 명의 상원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문회 위원장인 존 맥코넬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빙스턴 차관,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제 딸의 생명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훌륭한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제 딸의 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 아닙니까?
저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의원님, 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 병원들은 데이터에만 의존합니다. 수치가 정상이면 정상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환자를 봅니다. 데이터 너머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님은 미국 의료 시스템을 비난하고 계십니까? 비난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차관님의 발언은 미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제 딸을 살리지 못한 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 딸을 살린 사람들을 신뢰해야 합니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공직자이기 전에 어머니예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저는 제 딸을 살릴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존 맥코넬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가 미국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제 딸의 경우엔 그랬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경험이 제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 속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 의원님들의 자녀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존심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살리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의원들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회의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김정훈 교수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제 발언을 비판했고 SNS는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문회 이틀 후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교수가 언론에 나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의료 기술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외과와 혈관 치료 분야에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자존심은 없습니다. 그 발언을 시작으로 다른 의료 전문가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한 명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진단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메이오 클리닉의 한 의사는 블로그에 썼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실천하고 있다.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주한 미군 병력 중 일부가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익명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으로 미군 병원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다 한국 친구의 추천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치됐어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정말 환자를 신경 씁니다. 단순히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왜 아픈지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의료,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의료 시스템을 조용히 혁신해왔다. 최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환자 중심 철학을 결합했다. 그 결과 일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리빙스턴 차관의 선택은 충동이 아니었다. 필연이었다. 그녀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보수 진영은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미국을 배신했다. 그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저는 그런 비난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엔 살아 숨 쉬는 딸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헤일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해요? 뭘? 한국에 온 거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헤일리, 엄마는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어. 내가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해. 나머지는 다 견딜 수 있어. 하지만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어. 헤일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고. 그리고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다고.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헤일리는 눈에 띄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휠체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김정훈 교수는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가 헤일리에게 제안했습니다. 헤일리 씨, 소아병동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행사를 하는데 함께 가볼래요? 그림 그리기요? 네. 매달 한 번씩 해요. 아이들이 희망을 그리는 시간이죠. 헤일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가보자. 소아병동은 7층에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무지개, 가족, 집, 꽃, 밝은 그림들이었습니다. 병동 휴게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아이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살부터 15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링거를 달고 있었고 일부는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한 여자 선생님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치료사 정수연입니다. 함께 그림 그릴까요? 헤일리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헤일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안녕. 나는 헤일리야. 언니는 어디가 아파요? 머리 수술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백혈병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희망을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 하고 싶은 것들을 그려보세요. 아이들이 크레파스를 집었습니다. 헤일리도 종이를 앞에 놓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저는 뒤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우주선을 그렸습니다. 커다란 로켓이 별들 사이를 날아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옆자리 여자아이는 발레리나를 그렸습니다. 분홍색 투투를 입고 춤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춤추고 싶어요. 아이들은 저마다의 꿈을 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소방관, 가수. 병실 안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꿈은 자유로웠습니다. 헤일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건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병원이야. 근데 그냥 병원이 아니라. 헤일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 같은 병원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집 같아요. 엄마 아빠가 없어도 무섭지 않아요. 그림 그리기가 끝난 후 정수연 선생님이 아이들의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형형색색의 꿈들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꿈들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할 거예요. 정수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헤일리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딸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보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미소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병원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빙스턴 씨. 돌아보니 병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친절한 미소를 짓던 분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인삼차예요. 따님 회복하는데 좋아요. 아니, 이럴 필요 없으신데. 아니에요. 따님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많이 좋아지셨죠? 아주머니는 헤일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쁜 따님 건강하게 키우세요. 미국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 잘 나으라. 미국 따님도 우리 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저 병원 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헤일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예쁜 헤일리, 건강하게 커야 돼. 알았지? 헤일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아주머니도 헤일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후 저는 창가에 앉아 그 인삼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을 녹이는 온기였습니다. 헤일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한국이 좋아요. 그래? 네. 여기 사람들은 진짜 따뜻해요. 미국에선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느껴. 여기는 특별해. 왜 그런 걸까요? 글쎄,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아서가 아닐까.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헤일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선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왔습니다. 헤일리의 상태를 체크하고 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헤일리 씨, 다음 주면 퇴원하시죠? 네.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박미선 간호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간호사님 보고 싶을 거예요. 헤일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박미선 간호사가 헤일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간호사로 헤일리 씨를 돌본 게 아니에요. 진짜 동생처럼 생각했어요. 저도 언니처럼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헤일리와 박미선 간호사가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깜박이고 한강의 다리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이 아니라 가족이었다고. 한국 사람들은 저를 외교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로 봤습니다. 그리고 헤일리를 외국인 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료가 필요한 아이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훈 교수가 마지막 검진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헤일리를 진찰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교수님과 이곳 의료진은 제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돌려주셨어요. 무엇을요? 희망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요.
김정훈 교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빙스턴 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한국은 기술로 진단했고, 마음으로 수술했고, 사람으로 낫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퇴원 전날 밤, 저는 병실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헤일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내내 한국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청소 아주머니, 식당 아주머니, 그리고 복도에서 마주친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헤일리를 살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제 딸을 살려줘서. 그리고 저에게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가르쳐줘서. 퇴원날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헤일리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지냈던 병실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박미선 간호사가 마지막 체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헤일리 씨,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헤일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놀이개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이에요.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그리고 편지는 병동 식구들이 다 함께 쓴 거예요. 헤일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헤일리에게 건강하게 잘 지내. 미국 가서도 아프지 말고.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힘들 때 한국 생각해. 여기는 항상 내 집이야. 7층 병동 가족들이. 헤일리가 편지를 읽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박미선 간호사가 헤일리를 껴안았습니다. 저 여기 떠나기 싫어요. 헤일리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헤일리 씨 떠나보내기 싫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건강한 모습으로요. 저는 문가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은 이곳에서 단순히 병을 치료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오전 10시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여 명의 의료진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김정훈 교수, 박미선 간호사, 정수연 미술치료사, 그리고 헤일리를 돌봤던 모든 분들이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도 계셨고 청소하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소아병동 아이들도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 있었습니다. 김정훈 교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헤일리 씨,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오세요. 여기는 항상 당신의 집입니다. 병동 아이들이 그림을 건넸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린 큰 그림이었습니다. 무지개 아래 손을 잡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엔 헤일리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누나, 우주비행사 되면 꼭 연락할게요. 약속. 응. 나도 약속할게. 헤일리가 무릎을 꿇고 민준이를 껴안았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비행기에서 드세요. 인삼차랑 약과예요. 미국 가는 길이 멀잖아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우리 헤일리 건강해야죠. 그리고 엄마도 건강하시고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관님, 딸 잘 키우세요. 여기서 받은 사랑 잊지 말고 미국에서도 널리 나눠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미선 간호사가 헤일리에게 말했습니다. 헤일리 씨, 약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제가 미국 쪽 병원에 연락해뒀어요. 감사해요, 언니. 그리고 박미선 간호사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카카오톡도 되고 이메일도 돼요. 힘들거나 무서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항상 여기 있을게요. 헤일리가 수첩을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모두가 하나씩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포옹도 하고 악수도 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병원 정문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돌아보니 김정훈 교수였습니다. 리빙스턴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교수님. 헤일리는 이제 완전히 건강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 병원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오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교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교수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수님이 해주신 모든 것을요. 저도 잊지 못할 겁니다. 리빙스턴 씨와 헤일리를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헤일리도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다시 올게요. 차는 천천히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헤일리에게 물었습니다. 헤일리, 정말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것보다 더 좋아요. 그래? 네. 저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그리고 진짜 의료가 뭔지도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배웠어. 정말 많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에 헤일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엄마, 저 잠깐만요. 헤일리는 공항 면세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사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헤일리가 작은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샀어? 비밀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리빙스턴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기장님께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기장이 객실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리빙스턴 차관님, 저는 이 항공편의 기장 박진우입니다. 따님께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장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워싱턴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작아졌고 한강이 가느다란 선처럼 보였습니다. 헤일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내 심장은 여기 있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 생명이 여기서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제 심장 일부는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요. 헤일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함께 갈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 딸을 살려줘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줘서. 비행 중간 헤일리가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노트 2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하나는 제가 쓸 거고 하나는 엄마 거예요. 노트? 네. 여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실천할 거예요.
헤일리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미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시작이네. 엄마도 써봐요. 저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 우리는 나란히 앉아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 땅을 밟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제임스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헤일리,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제임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차관님, 워싱턴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여론이 차관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그들은 차관님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워싱턴의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그래요? 그건 다행이네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헤일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도 집이지만 한국도 제 집인 것 같아요.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린 두 개의 집이 있는 거야.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무부로 복귀했습니다. 책상 위엔 밀린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류를 보는 제 시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무장관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무장관실에 들어서자 마이클 톰슨 장관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클레어, 잘 지냈나? 네, 장관님. 헤일리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장관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자네가 한국에서 한 일이 화제가 되고 있네. 처음엔 비난이 많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알고 있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말하겠네. 자네의 선택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그리고 옳은 결정이었지.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교만했던 것 같네.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었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장관님, 자네 덕분에 우리가 배울 수 있었네. 겸손함을 말이야. 장관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레어, 한 가지 제안이 있네. K의료 국제협력 추진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어떨까? 저는 놀라서 장관을 쳐다봤습니다. 의회에요? 그래. 한국과 미국의 의료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야. 기술 교류, 인력 교류, 공동 연구 같은 것들 말이야. 하지만 의회가 받아들일까요? 지금 분위기라면 가능해. 여론이 변했으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 자네가 직접 법안을 작성하게. 그리고 상원 청문회에서 발표하게. 그날부터 저는 법안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들을 분석했고 미국이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2주일 후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K의료 국제협력 추진안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한미의료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둘째,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 운영. 셋째, AI 기반 진단 시스템 공동 개발. 넷째, 환자 중심 의료 문화 도입. 법안을 들고 의회로 향했습니다. 상원 보건위원회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의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론도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존 맥코넬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리빙스턴 차관, 법안을 설명해 주시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오늘 K-의료 국제협력 추진안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 2달간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요. 의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일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AI 기반 진단, 정밀 수술,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 의료 문화에서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닙니다. 철학의 교류입니다.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의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우리에게도 훌륭한 의료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딸의 경우가 그걸 증명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의원님들, 의료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그게 환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첫째,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한국의 AI 기술과 미국의 기초의학을 결합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둘째,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연수하고 한국 의사들이 미국에서 연수하는 겁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셋째, 환자 중심 의료 문화를 도입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입니다.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문화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국은 제 딸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 건 생명만이 아닙니다. 희망을 줬고 인간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의료인지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협력 제안이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가 법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즉석에서 공동 발의를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찬성 78표, 반대 22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헤일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헤일리, 법안이 통과됐어. 정말요? 엄마, 대단해요.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엄마. 헤일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뭘? 의대 갈 거예요. 그리고 신경외과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네. 김정훈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요. 그리고 헤일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의학도 공부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결합한 새로운 의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엄마도 정말 멋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불빛이 보였고 국회의사당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있다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3개월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세계보건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연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총회장에 들어서자 193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님들, 저는 오늘 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공직자로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제 딸은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다녔지만 아무도 병을 찾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딸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 건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인간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의료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다시 청중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의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진단했고, 마음으로 수술했고, 사람으로 낫게 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점점 커졌습니다. 이윽고 총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와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표단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헤일리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헤일리에게 오늘 유엔에서 연설했어. 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깨달았어. 한국은 단순히 내 생명을 구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줬어. 겸손함을, 인간애를, 그리고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를. 넌 의사가 되겠다고 했지. 자랑스러워. 내가 어떤 의사가 될지 벌써 알 것 같아.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 기술과 마음을 겸비한 의사가 될 거야. 한국이 너에게 준 선물을 이제 내가 세상에 나눠주길 바라. 사랑해, 엄마가.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맨해튼의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옳았다고. 1년 후, 해릴리는 존스 홉킨스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신경외과, 부전공은 통합의학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름방학에 한국 갈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십 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김정훈 교수님이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박미선 언니도 보고 싶고요. 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가서 많이 배우고 와. 그해 여름, 헤일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돌아왔을 때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전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평생 할 일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우리 모두 제대로 된 길을 찾았어. 그로부터 2년 후 워싱턴의 한미공동의료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양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정훈 교수도 왔습니다. 저는 교수와 제외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리빙스턴 씨, 건강하셨죠? 네, 덕분에요. 헤일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의대 3학년이에요. 들었습니다. 훌륭한 학생이라고 하더군요. 김정훈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리빙스턴 씨, 당신이 시작한 일입니다. 이 센터가요. 아니에요. 교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제 딸을 살리면서요. 우리 함께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소식 연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희망의 상징입니다. 두 나라가, 두 문화가, 두 의료 철학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소녀였습니다. 제 딸 헤일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겸손함을, 감사함을,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한국과 미국의 연구진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 의사가 미국인 의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더 나은 미래의 시작이라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미의료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3년 전 딸을 안고 절망했던 그날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다. 한 나라의 힘은 GDP가 아니다. 군사력도 아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그걸 보여줬다. 그들은 기술로 진단했고 마음으로 수술했고 사람으로 낫게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배우고 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헤일리가 의사가 되면 그 아이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가진 의사가 될 것이다. 기술과 마음을 겸비한 의사가 될 것이다. 그게 내가 꿈꾸는 미래다. 국경을 넘어선 의료, 마음과 기술이 만나는 의료, 진정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의료.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다. 이제 우리가 따라갈 차례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 딸을 살려주셔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